편하게 그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또 이 오늘 내용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만 나오시면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에 뭐 알파벳이고 기본적인 거를 이제 통말로라도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보면 그 굉장히 문화적이고 그 오락적이고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커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뭐 이제 화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화투. 이게 또 바로 쓸래니까 안 되는데 그림 화자 전투할 때 투. 그림으로 전투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이제 말하자면 놀이이기는 하지만 그림으로 하는 전투다 이런 개념의 화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투를 치려면 이거는 1이고 3이고 이제 8이고 또 이거는 광이라는 거고 뭐 이거는 뭐 2, 4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듯이 그 정도는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서 그러니까 알파벳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화투의 여러 가지 게임 중에 하나가 고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고돌이. 그래서 고돌이는 일본 말로 고돌이. 고는 5, 도리는 3.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새가 1마리, 2마리, 3, 4, 5마리. 그래서 이렇게 새가 5마리가 되면 고돌이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후사, 홍단, 청단, 뭐 오광 이렇게. 그래서 그 배치 의미가 있나요? 배치 그런 의미 약대를 있죠. 뭉쳐놓은 오광, 고돌이, 오광, 고돌이, 초단, 후사, 홍단, 청단, 쌍기.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뭐 오광을 들고 있거나 뭐 고돌이들 다 진족을 다 들고 있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그런 약이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로 비, 풍, 초, 똥, 팔, 삼 이런 순서로 내줘야 돼. 이게 게임을 잘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영어를 배우실 때 이렇게 그것도 화투로 얘기를 했을 때 비분초 똥팔삼을 내는 방식으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린다 이런 얘기. 굉장히 확 땡겨져 오죠, 그렇죠? 예전에 저기 하면 고돌이 저기 분초 똥팔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익히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영어를 가지고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요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거는 상대방이 읽고 상대방이 쓴 거는 내가 읽고 상대방이 말한 건 내가 듣고 내가 말한 건 상대방이 듣고 그렇죠. 그래서 요 4가지 언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언어 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단위들이 뭐냐면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완성품이 자동차라면 이 자동차는 엔진, 타이어, 창, 시트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요. 근데 엔진은 철로, 타이어는 고무로, 창은 유리로, 시트는 가죽으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면 자동차가 돼요. 그래서 완성품의 부품의 재료의 관계를 가지고서 영어에 대비를 해보죠. 그러면 영어 공장에서 나오는 완성품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거는 문장을 가지고서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다 생각을 하면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영어의 자동차의 부품들이 있듯이 문장이라는 완제품에도 부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가지고 조립을 하면 문장이 돼요. 근데 주어는 명사를 가지고 만들고
수로는 동사를 가지고 만들고, 목적어나 구어는 명사나 형용사를 갖고 만들고. 그러니까 요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얘네들은 우리가 통칭을 해서 품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품사는 재료의 이름이고 주어, 수로, 목적어, 구어는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든 부품의 이름이고, 그래서 재료로 부품을 만들어서 요게 조립되면 문장이라는 완제품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영문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눈여겨볼 단어는 요 법이에요. 이 법은 법원에서 다루는 거, 국회에서 다루는 거, 글씨는 똑같지만 그 법은 아니에요. 그 법은 아닌데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글이나 문장을 가지고서 지켜야 되는 규칙, 법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영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법을 지키면 상대방은 내 말을 이해해요. 내가 쓴 글을 이해해요. 또 내가 영어로 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건 상대방도 당연히 이 법규를 준수를 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법 이거를 뭐 공부, 시험이 고통스러운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영어 하는데 이 문법 때문에 못해, 이거 정말 골칫거리야, 방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어를 도와주는 얘가 아주 친절한 도움이다, 이렇게 딱 접근을 하시면은 영어가 아주 만만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영어가 한국어, 중국어, 이 세상에 어느 언어 대비해서 제일 쉽고 너무나 쉽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문장은 실제로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어떤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이거나, 모든 영어 문장은 실제로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도 영어 원서들이 엄청 많이 있고 수많은 영어, 수많은 인터넷 인포메이션, 영어로 된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명쾌하게 단순하게 떨어질까 하는 것을 잘 이해를 좀 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많은 영화,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영화책들, 아니면 사람들이 쓰는 수많은 대화들,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어떤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한다, 아니면 그 주인공이 어떤 상태에 있다, 딱 둘 중에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동사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정확하게 쓰자면 동상사 이렇게 썼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어 문장, 영어로 된 모든 메시지들은 동작이거나 상태이거나 딱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가 갈라지는 기준은 뭐냐? 어떤 한 주인공이 있을 때 이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한다 하면 첫 번째 거고요. 주인공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이 주인공은 그 다음에 오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 개념이고, 비동사가 아니고 나머지 일반 동사들이 오면, 비동사를 우리가 이제 상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태를 나타내는 말.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 주인공이 어떤 목적물을 가지고서 이런 동작을 한다, 아니면 이 주인공은 도어와 같은 상태에 있다.
모든 영어 문장은 절대적으로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말 개념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지만 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사람한테 한국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딱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는 어려워요. 똑같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잘할지 몰라도 그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건 그 사람들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정리해 놓은 방법을 들어보면 그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영어 문장은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다. 이거는 제가 뭐 독단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영어 사전에서 verb, 동사라는 건 뭐냐 하면 동작, 액션이나 스테이트, 상태를 묘사할 때 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설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절대적으로 주인공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말은 그런 개념이 거의 없는데 영어는 무조건 영어를 말한다면 100% 주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거나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에 있거나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딱 보면은 이게 영어가 좀 만만하다 싶은 거예요. 이게 인터넷을 뒤지든 영어 독서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딱 어느 영어 문장이 있다. 딱 이 둘 중에 하나예요. 100% 정확하게.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문을 들어서 보면 이제 훨씬 이해가 쉬운데 영어라 하면 무조건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인공이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라는 주인공은 write, 쓰는 동작을 해요. 그러면 이 동작의 대상물이 뭐냐면 얼레로. 유진이라는 주인공은 편지라는 목적물, 대상물을 가지고서 쓰는 동작을 한다. 요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이런 동사 말고 상사, 그러니까 비동사로 된 문장들은 예를 들어서 유진 is a teacher. 유진은 선생님이라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은 둘 중에 하나다. 영어 문장은 주인공, 주어가 반드시 있는데 그 주인공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그 한 단어가 오면 주인공의 상태, 그 외에 일반 동사들이 오면 동사. 그러면 이 수많은 영어 문장들이 있다고 했을 때 1번 패턴하고 2번 패턴의 비중이 얼마 되느냐 하면 일단 50% 대 50%로 보시면 돼요. 딱 한 단어가 그 수많은 문장의 50%를 점유한다. 대단한 일인 것 같죠. 한 동사, 나머지는 일반 동사. 그래서 이 정도로 비동사가 막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봐주시고, 그래서 보시면 영어의 문장에서 중심을 나타내는 건 동사예요. 늘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의 앞에 가는 애가 주인공이 되는 말이에요. 주인공,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요 친구가 일반 동사 다음엔 목적물이 되는 말이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고.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가면은 걔가 주인공, 뒤에 가면 목적물이나 보충이 되는 말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Juliet loves Romeo 그러면 줄리엣이라는 주인공이 로미오라는 대상을 사랑하는 동작을 한다. 절대 영어는 위치가 의미를 결정해요. 우리말에서는 로미오를 주인공이 사랑한다 이렇게 목적물이 앞으로 나와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로미오 loves 줄리엣 그러면 거꾸로 얘가 주인공이에요. 위치가 바뀌면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라는 친구가 주인공이 줄리엣이라는 아가씨를 사랑하는 동작을 하죠.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가는 친구가 그 동작이나 상태의 주인공, 뒤에 오는 애가 목적물이거나 내용물이거나 그렇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영어 문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짚히게 되죠. 그래서 혹시 비동사라는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자면 비동사는 동사의 원형이에요. 근데 얘가 유럽 언어들에서 조금 변형으로 나타나요. 나 본인 한 사람의 경우에 내가 어떤 상태다 할 때는 비동사가 am, I am 이렇게 매치가 돼요. 상대방이 어떻다는 상태를 나타내 줄 때는 you are 이렇게. 그 남자, 그 여자, 그거 이렇게 하나짜리들에서 주인공과 비동사 사이에는 원형과 변형이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I i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he am 이렇게 써도 안 돼요. 이거는 비동사의 변형은 그 인칭에 따라서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동사 원형이고 변형으로 문장 내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까지 보시고, 그래서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첫 번째 스타일 주어, 비동사, 보어 두 번째 스타일을 나눌 때 비동사 하나가 세상의 모든 문장의 50%를 차지하고 일반 동사가 50%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비동사 딱 하나는 아니고 그와 유사한 become, seem, appear 이렇게 몇 개 좀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좀 다시 볼 텐데 진행형, 수동태, 완료 이쪽에서 나오는 비동사 파트들 이런 것까지 합쳐서 두 번째 스타일 그러니까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50%,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 주는 게 50% 정도다. 대략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문장은 주인공의 동작이거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using postal letter, use는 편지를 쓴다는 동작이 현재 상태로 나타났다면, 동작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면 using postal letter yesterday, 어제 편지를 썼다. using을 postal letter tomorrow, 내일 편지를 쓸 것이다. 이렇게 시간 상황을 동사에다가 반영을 해서 첫 번째 스타일의 문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어, 비동사, 보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현재 진행형 요거를 이제 공식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유진이라는 주인공은 비동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건 거죠. 포스팅, 붙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건 거죠. 그렇게 보면 편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편지는 is posted, 편지는 붙여지고 있는 상태. 좀 이따가 얘네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유진 has posted a letter, 유진은 이미 편지를 발송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거. 이 부분도 다 비동사로 봐주어서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약간 맛만 보시고 뒤에서 조금 더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내내 이 공식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일 문장 구조에서의 주어를 영어로는 이제 subject 그래가지고 주체예요, 얘는. 문장 안에서 주체가 되는 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주어. 그래서 이거를 S로 계속 나타낼 거고요. 동사에 V를 갖다 쓸 거고, object.
객체 아니면 대상, 목적물 요거를 O로 나타내고 요 첫 번째 공식은 이렇게 줄여서 SVO로 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준공, 동사,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는 뭔가 보충을 해서 성격을, 형태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공식처럼 영어에 유일하게 공식이라고 한다면 요 공식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수학도 그런 공식에 의해서 정리가 되듯이 영어도 이 절대적인 공식을 따라가요. 이거를 안 지키면 영어가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제 혼자 와서 계셔서 들을 때가 있어요. 해드릴 때. 근데 혼자 계신 분이 그 정말 평생 20년 뭐 40년 배워서 안 되는 영어를 2시간 내에 익히는데 얼마나 밀도 있게 얘기가 나가겠어요. 근데 그 시간도 집중을 못하고서 졸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난가요. 내가 그거거든. 혼자 앉아 계신데 혼자 졸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알려드려야 돼. 정말 난감해요.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좀 그 위험이 분산이 돼서 좀 다행스럽긴 해요. 그래서 정말 한 5분이 1년 영어 공부하시는 걸 오늘 다 정리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영어를 모래시계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죠. 그러면 모래시계 안에 모래알이 떨어지는 동작을 하는 경우, 아니면 모래알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데 문장도 이제 옆으로 쓰니까 이 모래시계도 옆으로 눕혀 보면 앞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고 이 구조가, 이 모래시계 구조가 영어 구조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동사를 중심으로 앞은 주어, 뒷부분이 목적어나 근데 이 동사 부분이 비동사면 보어, 그 외에 일반 동사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문장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대충 보시긴 한 거죠. 그러면 영어 문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봐도 명쾌하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책에서건 어디서 보면 영어가 이래요. 이 한 문장이에요. 도대체 얘 이렇게 알 것 같았는데 얘는 뭐냐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2시간 내에 이거는 왜 저런지 다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 아까 요 문장은 실제로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있어가지고 얘는 얘이다. 그러면 얘네는 어떤 수소로 또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느냐? 그것도 오늘 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착착착 놓으면 이렇게 영어가 쉽게 됩니다. 이러한 영어 문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책에서 이렇게 딱 나와도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문을 해야 된다. 쓸 수 있어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게 한눈에 훅 들어오는 게 1시간, 2시간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만만하게 파이팅!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말로 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는 품사에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나요. 품사를 알면 영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품사라는 개념이 뭐냐? 영어의 뜻을 나타내는 각각의 단어를 일종의 물품으로 보고 이 물품들을 단어라는 물품들을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분류를 해보니까 8종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팔품사다. 여기 그쵸 그 카페인 많은 거 그냥 딱 정신이 나게 좀 드시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8가지를 나눠놓은 기준은 뭐냐? 용도예요. 용도별로 얘는 어디 쓰는 거, 얘는 어디 쓰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8가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자동차 얘기할 때 부품과 재료 얘기했듯이 이 재료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리사가 자기의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언제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언제 마늘을 넣고 언제 파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이 뭐 8대 9대 양념을 가지고서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요리사는 양념을 가지고 요리 방법을 얘기하지만 영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선 이 재료 쓰는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금을 어떻게 넣어서 간을 맞춥니다 얘기는 명사를 어떻게 씁니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명사라는 얘기는 성명할 때의 명,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제로 이름이 있죠. 칠판, 뭐 책상,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이름이 있겠고, 사랑, 증오, 원망,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도 그 개념을 나타내는 뭔가 이름은 있어요. 이렇게 개념에 대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예요. 이 명사는 요리에서 간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듯이 그래서 소금이 여기저기 안 들어가는 데가 없듯이 명사는 정말로 중요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이 명사를 가지고서 주어 자리에 써요. 명사를 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쓰고 보어 자리에 써요. 그러면 동사 말고는 실제로 명사가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대명사라는 말에서의 대자는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명사를 대신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진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 이 유진이라는 사람은 편지를 쓰는데 다시 유진은 사업가이다 이렇게 안 하고 유진이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그는 이런 게 대명사인 거예요. 뭔가 고유한 명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대신해서 부를 때 그는, 그녀는, 그것은 이런 거. 나는 그럴 때 나의 이름이 실제로는 있죠. 그때는 계양은 그러면 그거는 명사지만 I, am 이렇게 나가면 얘는 이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인 거.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는 기능이나 용도에서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라색 계열로 같이 묶어서 그냥 명사가 소금이라면 대명사는 맛소금 이런 정도. 아니면 요 밥을 할 때 쌀과 찹쌀 요 정도 개념으로 한국 요리에서 쌀의 비중은 엄청난 건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볼 정도로 해서 그렇게 명사 대명사 보시고 동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상사였어야 됐다. 그래서 비동사를 상태를 나타내는 말해서 상사를 하고 동사를 일반적인 동사를 나타내는 말해서 이 동상사는 요 자리에 와요. 주어 다음에 와서 그 비동사면 주인공의 상태, 일반 동사면 주인공의 동사.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동사 끝났고 형용사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산. 이럴 때 형용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수식, 말로 꾸미기가 어려운 정도. 그래서 형용사는 여기 주어, 목적어, 보어에 온 명사들을 수식을 해요.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는데 he is a businessman이기는 한데 he is a rich businessman. 부유한 사업가다. 그는 좀 가난한 사업가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내는 기능이 형용사인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는 부유한 사업가이긴 한데 아주 부유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형용사를 다시 수식해주는 부수적으로 수식하는 애를 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나라에서도 부통령, 부사장, 부회장, 부위원장, 부반장, 부목사 이렇게 부자가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고 부수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영어 내에서는 이 부사가 부수적으로 뭔가 주인공스러운 명사 대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도 아니고 부수적으로 다니는 애가 중요한 또 역할을 해서 계속 볼 거고요. 모든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고 이 주어 자리에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명사가 너무 중요해서 소금이라면 동사는 마늘 정도, 한국 요리에서 마늘의 위치 정도로 중요하다 보시고 파, 부사는 고춧가루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요 두 개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어서 설명드리고 감탄사 오, 브라보 아니면 오 마이 갓 지저스만 이렇게 감정, 비탄 이런 감탄, 비탄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영어 학습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요리사가 양념을 잘해야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요리가 제대로 나오듯이 영어를 쓰는 사람은 이 재료를 잘 손쉽고 잘 쓸 줄 모르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자연스럽게 오늘 다 숙지를 하시면 그게 영어가 실제로는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치사 접속사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팔품사 자리에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얘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앞전자 위치할 때 그러니까 앞에 위치하는 말 뭐에 앞에 위치하냐면 얘는 꼭 명사의 앞에 위치해요. 그래서 얘 이름을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어에서 따온 거예요. 포지션이라는 게 위치라는 거고 풀이라는 건 앞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말 그렇게 해서 우리만 이제 전치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요 쌍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나 부사로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시는데 the government 정부는 정부인데 of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이 돼서 정부는 정부인데 국민의 정부 부자의 정부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정부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서 또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된 거죠. of라는 건 누구누구의라는 상황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상황을 나타내주고 그 상황의 대상이 되고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가 된 거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하는 정부 그래서 of, by, for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에 의한 누구누구를 위한 그 뒤에 의한 뒤를 위한 이렇게 그 뒤에 대한 그 상황을 설정을 해주는 그래서 이러한 정부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shall not perish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from the earth 지구상으로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돼서 이번에는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라면 지구상에서 이런 게 부사인 거예요. 특정하게 수식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연출하는 애는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유명한 말인데 이게 그렇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전치사 3개 딱 써가지고 지구상에서 거의 민주주의의 대명사.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라는 게 요때 쓴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수많은 그 형용사 부사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정보가 될 만한 거를 상대방한테 제공을 해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정보가 뭐지? 인포메이션. 그러면 뭐 인포메이션 이렇게 하면 초짜 영어 구사자예요. 근데 강남 스타일로 영어를 하자면 for your information. 전치사를 동원을 하는 거죠. 너에게 정보가 되기 위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전치사 명사 결합을 시킬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영어다. 인포메이션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뭘 해줬더니 그래서 땡큐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기쁨이라는 게 뭐지?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안다고 보고서 일단 플레저 기쁨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with pleasure 이렇게 전치사 명사 결합을 해야 강남 스타일의 영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여성분하고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after you 그러면서 그러니까 you 이렇게 하지 말고 after you 그러면 전치사 명사 딱 결합을 시켜 놓으면 당신 뒤에 내가 나갈 거다. 이게 정상적이고 세련된 고급 영어라면 단어 하나하나 이거는 영어는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가 영어를 완성한다.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치사는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완전히 핵심적인 전치사 4개 정도. 그 다음에 한 2군 정도에 들어가는 거 한 6개 정도. 한 30개, 한 10개. 뭐 한 5,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얘네가 이 뒤에 명사 결합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형용사와 부사를 만들어내요. 형용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 부사라는 얘기는 그냥 양념처럼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쓰이는데, 이 전치사가 영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전치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부 뒤에 뭐를 놓으면 얘의 이런 소유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the morning 하면 그냥 아침은 아침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닝. 근데 아침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낼 때 아침에 이렇게 하면 in이 들어가 주는 거고, after라는 건 그 뒤 이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school 그러면 학교 수업 이후에, 방과 후에. 이렇게 전치사는 뒤에 오는 명사가 처할 상황을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noon은 12시 정오예요. 근데 after noon 그러면 정오 이후. 그러니까 요게 정오라면 after는 후. 우리말과 영어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언어예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하여튼 그래서 from 뭐뭐 이러면 요거부터, to 뭐뭐 그러면 요거까지, with 다음에 명사가 오면 요거를 가지고서 어쩌겠다는 상황을 다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abou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요거에 관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요. except 뭐뭐 그러면 요거 그 뒤에 나온 건 죄하고, 이렇게 전치사는 고유하게 설정할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대상물은 뒤에 오고, 이게 전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익숙하지 않으시면 독서를 하면서 쭉 봐나가시면 전치사가 어찌 쓰이는지를 보실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잘 안 해보셔서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주소를 이런 식으로 써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보시면 큰 주소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위치, 더 작은 위치, 음정 4길에 80번지, 뭐 90번지 막 많이 있겠죠. 근데 서양으로부터 뭐를 받아보면 이렇게 돼요. 번지수가 나와 있고, 거리가 나와 있고, 도시가 나와 있고, 주가 나와 있고, 나라가 나와 있고. 완전히 우리는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면 얘네는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요. 완전히 거꾸로 해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왜? 동양과 서양이 문화가 거꾸로 돌아갈까? 문화가 달라서. 그렇죠? 그 문화를 지배하는 거는 문법이에요. 이게 문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택시라는 얘기는 강원도의 평택시도 아니고 뭐 전라도의 평택시도 아니고 경기도의 평택시. 여기에 의라는 조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현덕면은 저기 장수군의 현덕면이 아니고 어디면에 저기 어디 군의 저기가 아니고 평택시의 현덕면. 이 80번지는 어디에 80번지냐면 뭐 동상로가 아니고 운정리에 80번지 이렇게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전치사 배우셨듯이 593번지는 어디 593번지냐면 of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라이트 스트리트의 593번지다 이렇게. 유타주는 아르헨티나의 유타주가 아니고 of USA 미국에 있는 유타주.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거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씨 가문의 계양이라는 사람. 그러면 버락 버락이라는 사람이 어디냐면 오바마 가문의 버락이다. 그러니까 성 이름 이름성. 그래서 영어와 한국은 개념이 거꾸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품사 중에 접속사 개념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예를 들어서 of the people 했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될 때 요거를 고추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고추로 보시고 그냥 풋고추를 그냥 먹으려면 안 먹혀요. 그쵸? 근데 이거를 고추장을 딱 찍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봉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접속사는 뭐냐면 쌈 같은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싸서 먹는 쌈같이. 그래서 여기서 예문으로 보시면 이유와 영, 주어, 비동사, 보어. 너는 젊다, 젊은 상태에 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여기에 when이라는 접속사가 오면 어떻게 되면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쌈처럼 쌓여져요. 네가 젊었을 때 한 문장 자체가 접속사를 통해서 부사 기능을 하는 하나의 단어로 기능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문장에서 when you are young, 네가 젊을 때 work to learn, 배우는 것을 힘써라.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의 문장이 접속사에 의해서 쌈처럼 쌓여져 가지고 한 단어 젊었을 때 부사 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품사들 8가지가 언제 어느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요거까지만 하고서 좀 잠깐 쉬었다가 아까 주소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는 전치의 언어예요. 전치. 앞에 위치하는 언어. 뭐의 앞에 위치하느냐면 목적물 앞에 위치하는 언어예요. 이 앞에 위치한다는 거는 한국어에 비해서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상태로 봐서도 앞에 위치한다고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음악 좋아 옛날에 보면 엘리제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말로는 엘리제를 위하여지만
위하여는 영어에서는 앞으로 가 있고 엘리제는 뒤에 가 있죠. 엘리제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말과 뭐를 위하여가 for 엘리제 이렇게 대상물의 앞에 위치해서 그 누구누구를 위하는 상황을 이렇게 거꾸로 나타내죠. 우리말의 엘리제 위하여, 우리말의 위하여가 뒤에 오는데 영어는 서로 거꾸로 되는. 이게 전치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동사에서도 그래요. 주어, 예를 들어서 뭐 유진 아까 주인공이 write a letter 했을 때 이 목적물의 동사가 전치를 해요. 앞에 위치해요. 우리말에서는 편지를 쓰다. 편지 목적물이 앞에 오고 쓰다라는 게 뒤에 오잖아요. 근데 영어는 쓰다라는 write가 먼저 오고 편지라는 게 뒤에 오고.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말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잊어버리고 영어식으로 해야 차라리 빨라요. 다 허물어져가는 집을 잘 수리를 하면서 그 제2 롯데타워 있잖아요. 123층인가? 이런 시원찮은 건물을 고치고 고쳐서 123층을 지어 올리는 것보다 이거는 아예 잊어버리고 헐어버리고 아예 그 식으로 딱 지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가지고서 영어를 어떻게 보다는 영어식대로 아예 해시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접속사 보셨듯이 한 문장 다음에 접속사가 앞에 붙으면 이 문장 하나를 쌈처럼 싹 싸가지고 전치사도 뭔가 기능이 있듯이 접속사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래 출생 이후 이렇게 이런 개념을 한다는 것까지 보시고 다음 1시간 동안에 조금 더 세련된 스킬 더 보고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서 영어를 실제로 잘 못하는 저기가 상당히 많은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대해서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요. 영어를 하려면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유창하게 해야 되는 거고 유창하지 못하면 영어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어난 강사들이 아니 탤런트들이 자기가 영어를 한다고 할 때 유창하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오면 hello ladies and gentlemen, I'm from New York. Wow, Montreal is a really nice weather. You know, I'm from really nice French yeah. Yeah. 다음 무대에도 서고 싶습니다. 서고 싶습니다.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또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반기문 사무총장님 영어 발음은 실제로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In the charter, today I asked the Secretariat to create a new practice by placing my left hand on the charter while taking oath. 그렇지만 유엔의 사무총장을 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홍콩 사람들 홍콩 영어, 인도 사람 인도 발음, 말레이시아 사람 말레이 영어 다 그 원어민 입장에서 보면 이상해요. 하지만 전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우리가 제주도 사람이고 함경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 한국말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틀만 갖춰주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데 유창할 때까지는 영어를 하지 말고 유창하게 되면 영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야 유창해지지 그나마 조금 더 유창해지지 유창하게 하고 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학원에 가서 영어를 열심히 익히고 나면 나는 해외여행도 가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럴 거야.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해야 영어가 느는 거예요. 말을 회화를 해야지 영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한 다음에 영어를 하겠다가 아니고 해야지 유창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그러면 네. 선생님은 영어를 누구랑 상대 영어를 해요? 영어가 쉽지 않다는 건 인정해요. 왜냐면 저도 대학 때 뭐 타임 이런 거 동아리에서 뭐 죽어라 해고 너무 영어가 어려웠어요. 그 후에 뭐 현대삼성 뭐 시사 뭐 파고다 어학원 수도 없이 다니면서도 실제로 영어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양궁회사에 위넨이라는 양궁회사에 들어가서 아침에 8시 출근해서 야근도 많아가지고 밤 11시까지 계속 영어로만 일을 했어요. 오는 건 전부 다 외국서 영어 이메일이 오고 내가 하는 일은 계속 영어 이메일 쓰는 거예요. 해외 뭐 아시안 그랑프리 월드컵 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나가면 다 영어로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돼. 이제 판장님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계속 거기에 영어 속에서 하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뭐 2시간 내에 정리한 이 내용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잡지를 읽을 때 이거를 오늘 알고 있던 이 1시간짜리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 줬다면 그때부터 저는 잘했을 거예요. 그만큼 오늘의 내용이 놀라운 콘텐츠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서 알겠어요. 네. 그래서 품사 어디에 쓰는 앤지를 알고 있는 거는 영어를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보시고 이번에는 동사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늘 같은 구조인데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그 곰이 있고 환웅이 있었죠. 근데 이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서 여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환웅인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단군, 환웅이 맞네. 그 환웅과 결혼을 해서 이제 단군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우리 조상이 시조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먹었던 건 그 곰이 먹었던 건 쑥과 마늘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소금과 마늘. 영어에서 명사동사 중요하듯이 소금과 마늘은 중요해요. 이 구대 양념소 어디에도 쑥은 없잖아요. 근데 소금을 어떻게 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곰은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은 게 아니고 쑥과 소금과 마늘. 쑥과 소금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요리의 양념의 위상으로 봐서 마늘일 것 같아요. 쑥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하고 마늘. 그래서 그만큼 마늘이 중요하다는데 왜 마늘이 중요한지를 볼게요. 실제로는 동사는 한 문장 내에서 영어의 완성품의 문장 내에서 주어 다음에 딱 한 번밖에 못 와요. 근데 얘는 그렇게 그거 하나만으로 역할이 끝나야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이 너무 좋은 애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앞에다가 to를 붙여놓으면 이 동사가 이 자리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용도가 달라져요. 동사 뒤에다가 뭔가를 와주면 이렇게 동사를 가공을 하면 그걸 우리가 학교 때 언뜻 들어본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이라는 4대 그 테크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태권도에서 기본 기술이라는 건 앞차기, 옆차기, 뭐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이것만 줄창 섞어가지고 올림픽 메달 따는 거예요. 뭐 안다리 걸기, 바깥다리 걸기, 배지기, 씨름에서도 기본 기술 3-4개 가지고서 그냥 천하장사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기본 기술 가지고서 영어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 기술인지 앞차기는 이렇게 합니다. 옆차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 식으로 볼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사랑하다 이렇게 하면 동사가 되죠. 사랑하기, 돈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할 때 사랑하기, 그러면 사랑하다라는 동사적인 동작의 개념과는 다른 명사적인 개념이 돼요. 사랑하는 남편, 우리 남편은 그럴 때 사랑하는은 남편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나 이렇게 동사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지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듯이 영어에도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앞차기 기술 같은 부정사 기술을 한번 볼게요. 동사에다가 앞에 to를 붙여요. 그러면 왜 부정사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부는 아니다 이런 뜻. 정은 정해진. 그래서 안 정해진 말. 이런 이름이에요. 뭐가 안 정해졌냐? 아직 품사가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안 정해진 말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얘는 동사 앞에다 to를 붙였는데 한번 보세요. teach라는 거는 가르치다. 이런 동사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작의 대상을 영어를 가르치다 했을 때 가르치다라는 동사 출신이다가 보니까 의미상의 목적어는 달고는 있는데 이 동사의 앞에 to가 붙었어요. 그러면 영어 가르치기 요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다라는 동사인데 동사라는 얘기는 뭔가 동작이 대상을 달고 다녀요. 당연히. 그래서 영어 가르치기 요거는 very difficult. 아주 어렵다 했을 때에 주어 자리에 온 명사인데 한 단어짜리가 아니라 동사 목적어가 달려있는 요런 구조. 그래서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기술인 거예요. 동사라면 주어 다음에 와야 되는데 동사에 to가 붙어서 주어 자리로 가는 이런 기술이 영어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때, 쓸 때 다 이 기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태권도가 그냥 계속 앞차기면 앞차기, 옆차기면 옆차기인 거예요. 그래서 every player, 모든 선수는 is under obligation. obligation은 의무라는 단어인데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돼서 의무 아래에 있는 상태다. 전치사 명사가 이거는 형용사가 된 구인데 요걸 보려는 게 아니고 의무는 의무인데 keep이라는 건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동사예요. 동사란 얘기는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규칙을 지킬 의무. 동사, 지키다라는 동사에 to가 붙어가지고 의무는 의무인데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규칙을 지킬 의무. 그 아래에 있다 이런 거죠. 영어는 이렇게 돌아가요. 다음으로 부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he came. 그가 왔어요. 그런데 보다라는 거는 동사예요. 동사에 to가 붙었어요. to를 붙여서 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나를 보기 위하여 그가 왔어요. 이거는 얘 부사는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사는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부수적으로 그냥 위치에서 상황을 만들어내를 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동명사라는 기술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요. fail이라는 거는 실패하다라는 동사예요. plan은 계획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동사에 to가 붙었죠. 그래가지고 명사가 돼서 목적어 자리에 얘가 와 있어요. 동사에 to 붙은 애가 돼서 계획하는 거, 계획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 자리에가 온 거고 요 동사 출신의 의미상의 목적어는
동사에 to가 붙은 요런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 내가 이렇게 딱 있죠. 보시면 이게 얼마나 고급 기술이에요. 여기 원래 동사는 있는데 fail이라는 동사도 있고 plan 계획하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이 동사에 ing 붙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온 명사가 되고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얘의 실제적인 의미상의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는 동사에 to가 붙은 부정사가 그러면 여기 비동사 is 있고 그 다음에 계획하기를 실패하는 거는 is 이번엔 다시 plan 계획하다 fail 실패하다라는 동사에 to가 붙었어요. ing가 붙었고 계획하는 것이다.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목적어 있죠. 실패하는 거를 계획하는 거다. 이 고급 기술이 눈에 다 보이세요? 뭔 말이야? 이 문장은 주어이고 여기는 비동사이고 요거는 보어예요. 주어, 비동사, 보어 구조의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요.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오고 명사라고 온 애가 얘인데 얘를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실패하다라는 동사인 거예요.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동사가 명사가 된 거란 얘기예요. 실패하다 그러면 동사인데 하다는 동사인데 실패하기 이러면 명사가 되는 거죠. 살다 그러면 동사예요. 근데 경제가 나쁠 때에 서민들이 살기는 되게 어렵다. 그러면 명사로 변해가죠. 더 많이 변해가면은 삶. 그의 삶은 가치가 높았다. 뭐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다. 동사예요. 그리다. 그림. 그리기. 가난한 화가가 그리기 가지고 먹기 살기는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동사가 명사로 변해가요. 더 변해가면 그림. 이런 식의 변화 과정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얘는 동사 출신이니까 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동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달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 얘인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목적어 명사냐면 여기서처럼 계획하다라는 동사에 to가 붙어서 계획하는 거, 계획하기를 실패하는 거는 이렇게 주어 자리에 덩어리가 하나에 온 기술. 의미상으로는 이해는 되시죠? 사람이 뭔가 계획하는 걸 실패하는 거는 실제로는 실패를 계획하는 거다. 의미상.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는 동사인데 동명사화 돼서 투로 붙이. 예. 그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명사로 쓰이긴 하지만 동사라는 얘기는 그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이 목적물이 보통 단순한 단어의 명사가 아니고 동사를 가공한 목적어를 갖고 있다는 이 기술.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알면 영어가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아니 저 짧은 문장이 네. 얘는 얘예요. 네. 얘는 얘예요. 크게 이 보면 얘의 얘는 형태는 얘예요. 주어, 비동사, 보어. 보어. 예. 얘는 얘인 상태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동사 가공 기술을 보는 건 거죠. 얘는 부정사 기술이고 얘는 동명사 기술이고 부정사는 동사에 to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명사 자리에 얘가 와 있는 거.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 오늘 강의 시간에 이렇게 들으신 거는 거의 한 50% 정도만 채워될 것 같아요. 5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면 한 80% 정도 이제 다 이제 숙지가 되고
한 3번쯤 보면 한 95% 정도 섭취가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차에 보면은 그 스마트폰하고 옥수선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차에서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고 이 옥수선으로 해서 이제 출장 다니거나 드라이브 가실 때 이제 남편분이랑 이제 어디 여행 가실 때 그거 안에도 블루투스 잘 연결해서 듣지 않아요? 예. 네. 그러면 귀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스피커로 나오게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차량 나와요. 블루투스 틀어도. 블루투스. 아, 예, 맞아요. 그러면 예, 맞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한 번에는 벌써 이것도 조금 저긴데 여러 번 좀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게 예문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좀 데스크탑, 그러니까 스크린이 있는 컴퓨터에서 노트북이나 뭐나 그렇게 틀어놔야 이 예문이 보이니까 사이즈상으로. 낫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고 자매님, 윤 선생님은 막내가 몇 살이죠? 스물 그러면은 대학생? 네. 영어에 혹시 자신이 없으면 그 유튜브에서 그 이계양 검색해가지고 그분이 강연한 거 1시간 반짜리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영어는 토익은 기본 200점은 바로 올라간다. 학과에서 뭐 원서 다 읽을 수 있다. 해외여행 전혀 문제 없다. 인턴 바라보지 말고 뭐 NGO나 이런 UN 단체 이런 데 바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꼭 보기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태권도로 얘기하면 이제 앞차기 기술, 옆차기 기술, 돌려차기 기술 한번 볼게요. 네. 어려워요 진짜. 동사는 이제 아까도 나왔는데 네. 그리다 그러면 그거는 동작이에요. 뭔가를 그리는 행위, 동작이에요. 근데 그리기 그러면 명사화되는 개념. 그리기. 뭔가 그리는 동작, 그런 행동에 대한 개념의 이름이 명사인 거죠. 그리기. 근데 그리는 예, 그림을 그리는 로봇 그랬을 때에 그리는은 그 로봇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인 개념이죠. 우리 집 창고에 아주 이상하게 그려진 뭐 그림이 있어 그랬을 때 같은 동종 목적어 동족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려진 이런 거가 이제 있고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분사 개념이에요. 여기는 부사예요. 여기는 형용사고 여기는 명사고.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영어에서 문장 내에서 실제의 모습은 명사, 동사, 얘도 명사고 형용사, 부사. 이 4가지밖에 안 나와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건 명사, 형용사, 부사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전치사, 접속사는 변형이 돼서 다 일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여기서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쓰는 기술인 거예요. 이제 부정사가 제일 많죠. 얘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쓸 수 있는데 동명사는 동사 갖고 명사로만 쓰는 기술이고 분사는 동사 갖고서 분사로만 쓰는 기술이고 보시면 표로 보시는 게 더 적인데 사랑하다라는 동작에 사랑하기, 사랑할, 사랑하면서 부정사는 다 돼요. 근데 동명사는 명사로만 되고 사랑하는, 사랑받는 이렇게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변형한 형용사들은 이걸 우리가 분사라고 이름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사랑하면서는 분사구문 개념, 부사로 쓰인 건데 이제 예문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도 예문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러브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동사라는 얘기는 의미상의 목적어가 있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면서 부수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런 게 부사인 거예요. We feel warm-hearted.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그런 걸 느낀다. 이런 게 분사구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사람은 사람인데 love라는 거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잖아요.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사 나 웰컴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ing 형태가 돼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그런 기법. 그래서 여기서 아예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죠. 여기도 이제 제가 교회도 이제 강연을 다니니까 예문을 이제 그 성경에서도 따오기도 해요. 서양 문학은 또 이제 바이블이 원래 굉장히 바탕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지저스 예수라는 주인공은 found 발견했다 동사예요. 동사라는 얘기는 뭔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동작의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남자들을 발견했다. 주어 동사 조거. 근데 셀이라는 거는 팔다라는 동사예요. 동사라는 얘기는 늘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에는 익숙해져야 해요. 동사 그러면 목적어가 뒤에 있는 거, 비동사 그러면 뒤에 보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동사 출신이다가 보니까 ing는 붙었지만 의미상의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남자.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 거죠. 근데 순수한 형용사가 아니고 팔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얘가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 서양 아니면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읽는 영어 성경은 이러한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서술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는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영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서 분사로 만들어서 형용사로 쓰는 기술. 팔다 이거는 동사인데 파는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라는 거. 그래서 아까 분사구문 잠깐 했었는데 they 주인공 얘네들은 they get 일어나요. 인도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아침에 이런 게 부사예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think는 생각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ing를 붙여서 분사를 만들었어요. about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죠. 자신들의 돈 문제에 관하여 about은 관하여 관하여 생각하면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삶은 굉장히 우울한 삶이에요. 그죠? 그렇죠? 아침에 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삶은 참 괴로운 삶이에요. 그랬을 때에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거는 형용사처럼 뭔가 명사를 수식하지도 않고 얘네처럼 완전히 명사가 돼서 주어 목적어 보에 쓰이지도 않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부대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 걔네가 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서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네 가지 기술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문장 내에서 딱 보면 쟤는 고래서 붙였고 쟤는 불에서 저렇게 됐고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걸 보시고 요 개념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단어의 단자는 그냥 제일 최소 단위, 단단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라는 거는 의미의 최소 단위인데 우리가 그거를 물품으로 보고서 나누면 팔품사가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문장 내에서는 단어만이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덩어리가 미디엄 사이즈도 있고 라지 사이즈도 있어요. 요거는 스몰 사이즈죠. 의미를 형성하는 덩어리, 덩치로 보면은 스몰 사이즈가 단어, 미디엄 사이즈가 구, 라지 사이즈가 절이라는 개념인데
시인들이 쓰는 게 시구예요. 그렇죠? 시구. 이 구랑 똑같은 말인데 시는 뭐 문장이 다 안 돼도 돼요. 단어들만 몇 가지 쫙 붙이면 걔는 구가 돼요. 그러면 좋은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보시면 woman 여성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love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인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면 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돼서 사랑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랑에 빠진 여인 woman in love woman in love 이 세 단어가 한 단어를 형성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단어짜리보다는 덩어리가 좀 크죠. 그런 사이즈. 그래서 예문으로 보시면 the major obstacle. obstacle은 장애물 이런 단어예요.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major obstacle 그러면 주된 장애물. 그래서 주된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in 전치사 플러스 셀이라는 건 팔다. 팔다에서 동명사로 변화된 명사예요. 셀링. 그럼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서 부사가 돼가지고 영업에 있어서 주된 장애물은 그러면 이 앞부분이 영업에 있어서 주된 장애물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인셀링 얘는 부사인 거죠. 얘는 두 개만 달랑 앞으로 띄어내버릴 수도 있어요. 얘는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인셀링 영업에 있어서 더 메이저 obstacle is 이래도 되는 거예요. 형용사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못 떠나요. 보시면 더 fear 두려움이다. 근데 of 전치사 플러스 리젝션 거절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서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거절의 두려움이다. 말로는 이해되시죠?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 손님한테 이거 좀 사세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거는 업이 좀 약간 저기 한데 신용카드 이제 설계사가 상대방한테 윤 선생님 신용카드 하나만 들어주세요. 근데 거절을 하면 어떡하지? 말을 안 하는 게 나을까? 이 개념인 거거든요. 영업에 있어서 주된 장애물은 주어 끝났고 더 fear 두려움이다. 그런데 거절의 두려움이다. 이럴 때 형용사로 쓰인 이 전치사 명사구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꼭 얘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사 애들은 뒤로 가도 돼요. 아무 데로나 가도. 주된 장애물은 영업에 있어서 거절의 두려움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부사로 쓰이는 전명구하고 형용사로 쓰이는 전명구는 형용사는 반드시 그의 뒤에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 그걸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왜 보시면 애들 키울 때 보면 계속 우리 아이야 좀 너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면 그 잔소리 그냥 1절만 하세요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4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절이라는 개념은 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형태상으로는 문장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있는 문장이지만 얘가 한 단어로서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을 한다. 보시면 he 그는 주어죠. 동사 오는 거 그가 올지 안 올지 여부는 그럴 때에 주어 동사 다 있는 이 문장을 감싸고 있는 쌈 같은 얘가 접속사예요. 그거는 is doubtful 의심스럽다. 여기 비동사 플러스 보어인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다 있는 하나의 문장이 접속사를 동반해 가지고 얘가 명사절이 돼. 그러면 문장으로는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덩어리 전체가 한 단어로서 명사로서 기능을 하는 주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모래시계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있다 그랬는데 이 머리 주어 자리 안에 모래시계가 하나가 다시 더 들어가 있는. 모래시계를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는데. 상상이 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이제 목적어 자리에 이 덩어리가 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I can't believe 나라는 주인공은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는데 뭘 못 믿냐면 when you say 주어 동사 다 있는 이 문장이 목적어 절로 와 있는 거죠. 모래시계에 이번에는 뒷부분 모래시계의 뒷부분 안에 모래시계가 다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요런 게 절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영어가 단순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길다란 문장이 되느냐 요런 이제 저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 This is the book. 이게 그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이 뭐냐면 I 주어 wrote. 내가 쓴 책이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 있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접속사인 거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은 말이 안 돼요. 문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수적으로 한 문장이 올 때에는 접속사가 와서 부사 절이 돼야 정상적인 문장이 돼요. 비가 오기 때문에 뭔가의 이유 때문에를 설정해주는 as. 그래서 I could not come. 나는 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보시면 그래서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안에 절 덩어리들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목적어, 보어 자리에 하나의 문장이 절로서 와서 수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서 다니면서 기능을 하고 이렇게 의미를 형성하는 게 한 단어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5단어가 구로서 뭉쳐서 한 단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절 아예 문장 자체가 이런 요소로 오기도 하고 이 단어의 행동을 하는 덩어리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좀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 하나만 다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문장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주인공이 왔고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가 오고 목적어 보어가 와서 주인공의 동작이나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한 단어도 오지만 구나 절 사이즈도 온다.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도 온다. 그런데 구 미디엄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배경은 동사가 약간 변신이 된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 요게 와서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나 동명사가 되면 명사로서 기능을 하는 거고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나 분사가 오면 형용사로 기능하는 거고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나 분사가 오면은 부사이즈로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기능한다는 얘기고 아까 전치사 명사의 결합이 뭔가 형용사를 수식하든 아니면 부수적인 상황을 만드는 부사가 되든 간에 전치사 명사 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아까 접속사라는 쌈이 하나가 문장 하나를 통째로 싸서 명사 기능을 하건 형용사 기능을 하건 부사 기능을 하는 이 절 사이즈도 없고 이게 영어의 전체적인 상태를 다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동사는 문장에서 아까 그 평면 저울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라고 했을 때에 아까 이런 동작이나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동사가 결정하는 거죠. 비동사면 두 번째 스타일, 일반 동사면 첫 번째 스타일. 또 아까 동사가 이렇게 앞차기, 옆차기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면 기에 동사가 다시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특허를 낸 얘기를 아까 잠깐 좀 이렇게 해봤는데 무슨 특허를 냈느냐면 이렇게 한 문장의 중심에 있는 주인 동사들은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했어요. 모든 문장에서. 그 다음에 이런 종속절 내에
들어앉아 있는 동사들은 종동사로 녹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책이에요. 예, 책에도 그렇고 특허를 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EBS나 이런 방송에 나가서도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릴 때도 이 개념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변신시켜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으로 변신시켜서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용도로 쓸 때에는 파란색으로 칠을 했어요. 그래서 빨, 녹, 파. 그리고 전치사 명사는 밑줄을 그어가지고 빨, 녹, 파, 밑줄 영어.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영어를 보면은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문장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 동사 말고 주어, 목적어, 보어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치면은 앞바퀴, 뒷바퀴만 있으면 달려가요, 굴러가요. 이렇게 명사, 동사가 중요하다. 근데 얘는 혼자 있으면 쓰러지죠. 바퀴가. 그래도 하나는 더 있어야 안정감이 있죠. 비행기 바퀴처럼. 그래서 좀 더 고성능이 되자면 명사, 동사, 형용사. 근데 달리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퀴가 4개가 있어야 가장 안정감이 있죠. 그럴 때 부사까지 해서 문장 내에서 실제로 대명사는 명사의 대신으로 그냥 같은 걸로 놓고 봤을 때 요 4가지 사총사가 영어 단어의 99%다.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명사라는 게 하나의 단어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그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활용을 통해서도 오기 때문에 무한대로 명사의 자원이 늘어나요. 대명사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동사는 좀 한정적으로 돼 있고, 이 동사가 변형이 돼서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형용사 무한대로 있어요. 만들어 쓰기 때문에 무한대로 있고, 전치사는 아까 이렇게 표로 요약해 놨듯이 한 7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접속사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감탄사 한 3, 4개, 조동사 한 20개. 그래서 보시면 문장에서의 사총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다. 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왜 무한대로 늘어난지는 보시면 한참 있다가 나오면 봐야겠네. 그래서 부정사의 개념을 가장 원조 부정사는 동사의 원형에 ing가 붙어가지고 아까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도 실제로는 얘가 형용사로 쓰일지 부사로 쓰일지는 아직은 부정, 안 정해져 있어요. 접속사가 붙은 종속절도 그게 명사절로 쓰일지 형용사절로 쓰일지 부사절로 쓰일지는 확정은 안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부정사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될 수도 있다. 이거는 고급 영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한 문장이라는 완성품의 부품들은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라면 이러한 부품들이 만들어지는 재료들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다. 서로의 관계를 좀 보시고, 영어반에 학생들을 출석을 쭉 불러보면 1분단, 우리 학교 다닐 때 1분단, 2분단 이 개념이 있죠. 그러면 1분단에 있는 애들은 이 품사 애들이에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영어반을 구성하는 요원들이에요. 2분단엔 누가 앉아 있냐면 동사가 변신된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 동사 변신된 애들. 3분단에는 좀 뒤에 있다가 할 건데 접두어, 전미형이고, 4분단 애들은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이런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영어를 익혔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once you learn to quit, 주어, 동사이니까 당연히 목적어겠죠. 근데 이 quit이라는 거는 그만두다, 포기하다 이런 동사예요. 근데 to가 붙었어요. 그러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명사가 된 거죠. 그러면 한번 네가 포기하는 것을 배우면 이거는 하나의 부사절이 된 거죠. 부사절을 끌어오는 접속사 정도로 보시고, 이
became a habit. 비동사 계열의 동사인 거죠. 그 포기하는 게 a habit, 습관이 된다. 그렇죠? 이 영어 명언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이걸 보고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개념도 좋지만 이렇게 종속절 내의 종동사, 주절 내의 주인 동사, 변신 동사, 빨, 높아 이렇게 딱 보면서 영어가 딱 온다는 개념이 이제 저의 특허의 개념이고, 실제로 이 문장에서 있는 모래시계는 이 부분인 거죠. 근데 부수적으로 문장 구조는 갖고 있지만 부사절이 이렇게 곁다리로 앞에 하나 놓여 있고, 본 중심 문장은 뒤고 앞에 이 절은 부수적으로 하나 앞에 거를 저 이시 다 닫는 거죠. 그쵸. 포기하는 걸 배우게 되면 그 포기하는 걸 배운 거, 포기하는 거, 그게 습관이 된다. 이렇게 영어 문장이 그거고요. 더 시크릿, 비밀은 비밀. 비밀은 비밀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돼서 밑줄로 걷죠. 성공의 비결은 is. 그럼 이 앞은 네 개의 부가 하나의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죠. 이제 to be ready. 비동사가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그거다 이거예요. 근데 역시 문장이 불완전하죠. When opportunity comes, 기회가 왔을 때, 때를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붙은 주어 동사가, 이 한 문장은 부사절로서 부수적으로 있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기회가 왔을 때 딱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 그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윗문장이 본 중심 문장이고 주인 동사가 있고, 이 뒷문장은 부사절의 부수절인 종속절이고 이제 녹색의 저기 걸려 있고, 여기는 보어로 쓰인 그 부정사의 명사형. 이렇게 다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영어가 어렵다고 했던 게, 모든 문장이 한 단어짜리로 딱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 주어 자리에 한 단어만 딱 올 수도 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가 있는 절도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한 단어가 오고 걔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까지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동사가 오고 나서 목적어 자리에도,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딱 한 단어만 오면 좋은데, 이 자리에 이렇게 주어 동사 다 있는 얘가 한 문장이 올 수도 있고, 한 단어가 오고 걔를 수식해는 절이 또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 중심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나 보어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가 더 들어있고 그 속에 아예 문장 덩어리가 들어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다른 덩어리들이 따라다니기도 한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단어를 이렇게 혁명적으로 늘려서 쓰는 것 좀 보고서 그 우리 홈페이지 이미지에서 당신이 원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그래서 보시면 what you want, what you need, all these are here. 모든 게 여기 있는 얘가 이제 홈페이지예요. 이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만큼 강력한 그 사람들이 명언을 통해서 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즐길 거리를 통해서 들어오면,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채용을 할게요. 고임금. 그래서 이제 보통 또 나는 문법은 어느 정도 하는데 뭐 어휘가, 단어가 부족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하나의 단어라고 하면 유심히 보면은 거기에는 중심이 되는 요소가 있고
뭔가 앞에 좀 붙어 있는 게 있고 뒤에 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believe라는 동사가 있으면 믿다라는 동사 있으면 얘의 believable 이렇게 형용사화되는 뭔가가 붙으면 품사가 달라져요. 동사 believe에서 believable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이렇게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 또 뭐 단어의 중심에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unbelievable 그러면 믿을 수 없는 못 믿을. 그래서 단어를 앞으로 늘 보실 때는 핵심 요소 뒤에 뭔가 붙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붙일 수 있고 내가 쓸 때는 붙이고 상대방이 해놓은 거는 그렇게 판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붙으면 통상적으로 의미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요. 뒤에 붙으면 품사가 달라져요.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동사 말고 실제로 움직이는 애는 명사, 형용사, 부사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를 놓고서 뒤에 이런 것들이 붙으면 명사로 변해요. 동사로 변하는 애들, 변화시키는 요소들, 형용사나 부사로 변화시키는 애들. 그래서 보시면 announce라는 거는 뭔가 그 말을 하는 동사 개념이에요. 거기에 ER이 붙으면 그런 걸 하는 사람이나 도구가 돼요. 베이크는 굽다라는 동사예요. 베이커 이렇게 하면은 그 빵 장사, 빵 굽는 사람. begin 그러면 시작하다 이런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 ER이 붙으면 beginner 그러면 초보자, 시작하는 사람, 초보자 이렇게. buy 그러면 사다라는 동사인데 바이어 그러면 구매자. 이렇게 해서 동사에 이런 걸 붙여가지고 늘어나는 개념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는 개념에다 이런 걸 붙여가지고 내가 만들어 써야 돼요. 이게 단어 능력이고 이거는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뭔가 앞에 뭔가를 붙이면 뜻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뭐 상식, 염치, 이해, 몰자가 붙으면 뜻이 달라져요. 몰상식, 몰이해, 뭐 이렇게. 뭐 민족, 민주, 정부에 반자가 붙어버리면 반민족, 반민주. 이런 개념이 뭐 anti, 뭐 이렇게 miss, 뭐 이런 개념인데 영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able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근데 unable 그러면 할 수 없는, 뜻이 달라져요. 그 아까 believable 했고 easy 쉬운, 그런데 uneasy 그러면 어려운. 이렇게 언자를 쭉 붙여놨는데 어느 한 사전의 단어에다가 언자를 다 붙여버리면 사전이 한 권이 또 나와요. 반대의 뜻으로. 이렇게 앞에 접두어를 붙여서 뜻을 변화를 시켜서 쓰실 수 있는 거. 그래서 보시면 act는 뭐 동작하다, 행동하다 이런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 그 명사와 전미어를 붙여서 액션 그러면 행위, 동작 이런 명사가 돼요. 근데 형용사와 전미어를 붙여서 액티브 그러면 활동적인, 부사와 전미어 붙여서.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이것도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he, 그는 acts, active, action, actively. 그는 활동적인 행동을 활발하게 행한다. 한 문장 내에. 그래서 전미어를 붙여서 형용사와 명사와 부사와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요가 거의 마무리인데 명사라는 단어는 나운이에요. happy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예요. well, 아주 잘 이런 건 부사예요. act, 행동하다는 동사예요. 이렇게 순수한 단어들은 한 5%도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배운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와 부사와 전미어 이거 변형해가지고 만드는 단어들이, 품사들이
한 45%. 또 동사에다가 아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 이런 거 전치사, 명사하고 결합해서 접속사하고 결합을 해서 명사, 형용사 문장 내에서 동사 말고는 실제로 움직이는 애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애들이 한 50%는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 동사는 이미 사전에 나와 있는 한정된 자원이라면 이게 그러니까 무한대가 이러면 약간 무한대는 아닌 게 동사라면 명사는 이렇게 동사의 변신을 통해서 접속사의 변신을 통해서 무한정으로 만들어지기에 무한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도 무한대로 계속 만들어지고 부사도 이런 부정사나 분사 구문이나 전명구나 부사절을 통해서 그냥 이거 정해진 게 아니고 만드는 사람마다 영원히 만들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품사들이 계속 늘어난다. 이 단어들의 개념을 이런 표들을 이해하고 오늘 이제 수학처럼 이렇게 표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핵심적인 개념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있으니까 좀 커다란 스크린으로 가지고 또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차로 다니시면서 듣기만 해서도 그거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어떠한 영어를 만나더라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제 회화도 뭐 그렇게 뭐 간단한 사람들이 저는 간단한 회화만 하면 좋겠어요.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데 이거하고 고급 영어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간단한 영어를 잘하는 거하고는 영어를 못하는 거하고는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이거를 다 알아야 간단한 회화가 제대로 돼요. 아까처럼 괜히 그냥 인포메이션 이렇게 하지 말고 for your information 이렇게 딱 영어의 틀에 딱 맞게 하자면 저기 안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을 커버하는 게 어렵냐 그냥 2시간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 한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2시간씩 한 1년은 해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부터도 바로가 되겠어요. 나는 하셔서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우리 한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명팟 감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메리칸 팝도 있고 케이팝 뭐 댄싱 뭐 영화 음악 다 있는데 이런 데에서 그 우리 때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바의 뭔가 노래가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리릭스라는 말은 그 노랫말이 들어가 있는 그 팝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그러면 유튜브로 바로 링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단어들의 발음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이게 단어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발음이라는 거. 발음을 이제 노래를 즐겨가면서 하는 거죠. 오토미 가을 바람이 불고 있고 이제 밖에 남자가 있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내 기도를 들을 누군가가 있냐 이제 이렇게 뭐 올드팝 중에 골든팝도 들어있고 그 최신 노래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말들이 귀에가 안 들리니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를 귀로만 들으면 계속 안 들려요. 이거 이렇게 단어를 눈으로 보면서 노래를 듣고 나면 이제 안 보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그 단어를 이제 영상을 그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음악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아해야 돼요. 최고의 도구가 저는 음악으로 봅니다. 아니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가 팝송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사를 알아듣기 위해서. 이제 아직은 홈페이지에 다 자료는 못 됐는데 여기에 가면 이게 어떤 뜻인지를 빨로빠에서 주인 동사, 종동사 뭐 이렇게 변신 동사, 밑줄, 전명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 해석이 해놓으면 예, 설명이 돼 있어요. 해석과 문법적인 설명도 다 이제 아까 명언에서는 당연히 다 들어요. 이 눈으로 보고 안 보고서 이제 그거를 그런 그래서 전형을 해서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롤링 인 더 딥 이런 거는 뭔가 깊은 수렁 속에서 지금 뒹굴고 있는 그런 개념. 나는 들을 얘기가 없다. 너한테 뭐 들을 얘기가 없다. 뭐 이런 개념. I'm gonna make you head burn. 네 머리를 대가리를 불태워 버릴 것이다. 막 이런 개념의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너의 사랑에 대한 흉터가 나에게 자꾸만 리마인드 된다. 이런 개념.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는 맥주 마시면서